오늘 강의는 그 거버넌스와 사회과학, 그다음에 한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뭐 늘 하는 얘기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그 정책학회 박형준 교수님 배려로 지난번에 정책학회에서도 이 앞부분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학과의 간곡한 요청에 발맞춰서 정확하게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제가 거버넌스 신드롬이란 말을 쓴 지가 꽤 됐는데 그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과학 신드롬입니다. 두 가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학이 거버넌스란 말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갑자기 유행을 했는데 전하고 후가 달라진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그 정부라는 그런 옛날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런 그 증상이라고 할까요? 뭐 증거 같은 것이 이 요즘 행정학에서 그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강제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드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QT는 계량 분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전통적인 정부에 의한 사회 문제 해결이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사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량 분석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만이 유일한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과학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특히 행정학의 경우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법론에 관한 그 생각을 가지고 거버넌스 신드롬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량 분석이 아니고 회귀 분석이 과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추측하고 논박하고 이런 것이 과학인데 그런 본질을 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과학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저는 사회과학 신드롬이라고 생각했고 그 두 가지가 특히 한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 산타 할아버지 생긴 그분이 빈센트 오스롬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신드롬입니다. 이거는 그 거버넌스는 그 사전적으로는 사실은 새로운 의미가 전혀 아니고 거번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뭐 그냥 통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 좀 넓은 의미로 그냥 통치하고 관리하고 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거버넌스란 말을 특히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유행시켰던 로즈나 스토커나 이런 사람들을 앵글로 거버넌스 학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거버넌스 자체를 네트워크라고 불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혼돈의 여지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네트워크란 말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통치, 관리, 운영 체계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유행했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많은 분들은 어쩌면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한 이후에 태어나셨거나 아니면은 그 행정학이나 거버넌스에 관한 공부를 거버넌스가 이미 유행한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0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대에도 20세기에 왔는데요. 그 보시면은 여기 2000년 1980년이거든요.
요때 이 전까지는 이게 구글 앵그램이라는 데서 나온 그 전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디지타이즈된 책 중에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비율을 그 엄청난 세상이지만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거의 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건 비카인즈 우리나라 기사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거버넌스란 말은 왜 유행했을까요? 그리고 거버넌스가 만약에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배구 심지어 요즘은 그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 뭐 해외나 이런 데서 행정학회나 이런 데서 거버넌스를 공부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한답니다. 그럼 행정을 공부한다는 거 똑같은 말인데 그럼 네가 공부하는 게 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버넌스라고는 왜 썼을까요? 그런 거죠. 그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보면 사전적인 의미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빅카인즈에 보면 그 제가 아까 잠깐 방에 먼저 찾아왔던 제자한테도 농담처럼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버넌스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92년에 63빌딩 거버넌스 챔버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지배구조라서 아마 이게 63빌딩에 있는 어떤 고급 식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뜻으로 쓰이다가 이제 무슨 거버넌스적 민간협력체제 이런 말이 2000년 거의 다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회, 정책학회보다 비슷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버넌스란 말을 1989년에 처음 접했습니다. 박사과정 초기에요. 그 오커슨이라는 분이 이런 그 책에서 그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사전적인 정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그 공부한 전공 분야가 협력, 수평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2000년에 들면서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2002년에 그 거버넌스 개념화로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유행을 했는데 개념이 모호합니다. 지금도 누가 거버넌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의미로 거버넌스라고 말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경우 그냥 그 통치 기재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거버넌스란 말이 적어도 행정학에서 유행하게 됐던 이유 그게 그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갈구, 갈망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Rejected Alternative란 이 말도 그 빈센트 오스트롬이 한 50년 전에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그 책에서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행정은 계층제, 통제 이것만이 최선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했는데 그런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류 행정학으로부터.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거버넌스도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뒤에 제가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참여, 협력이라고 보통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도요. 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도 있고 그다음 아예 사회 문제를 그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참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도 자발적인 협력 보통 이걸 생각하지만 아까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강제되는 협력, 의무 협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참여 협력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참여, 의무적인 협력 이런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새로운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하기 전에는 그럼 이런 거 강조 안 했나요? 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 것이 저의 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제가 그 그려본 건데 이게 그 지구과학에서 배우면 무슨 세 가지 성분의 흙으로 구성된 무슨 뭐 토양 뭐 이런 걸 할 때 참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계층제가 있고요, 시장이 있고 협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혼합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보통
협력, 뭐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면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로 주로 생각합니다. 그 정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협력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아니고 그 누가 하든지 간에 액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이따가 이거를 경제 거버넌스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고 이 그림도 다시 한번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제가 혹시 안 돌아오면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계층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건 사고팔고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혼합되면서 사회 문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세 가지가 3분의 1씩 혼합된 셈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 이 음영 부분에 있는 것은 전통적인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고요. 특히 계층제만이 유일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 열심히 그 좀 많이 참고해 달라고 제 지도 학생들한테는 많이 부탁을 했는데요. 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뭔가 하면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를 저는 공공 거버넌스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 거버넌스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협력 유형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혼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셋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즈라는 사람은 코즈 티오렘으로 유명했지만 이 사람도 기업의 특성 뭐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가 하면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윌리엄슨과 오스트롬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이때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으로 수상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은 안 썼고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적인 뭐 이런 걸 말했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이때도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신문에서는 이게 기업 지배 구조라고 주로 생각할 때였으니까 경제 지배 구조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하고 했는데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적절한 건 아니지 싶어요. 근데 왜 이슈가 되냐면요. 윌리엄슨이나 코즈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시장이라면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사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업이 생겼냐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냐 하는 거죠. 사면 되잖아요. 그런 이유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슨은 말하자면 코어즈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켰고 개량적으로 실증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오스트롬은 이 두 사람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왜 사실 오스트롬은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연구했다기보다는 행정학에 더 가까운 연구를 했지만 그 노벨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왜 시장에서 협력이 나타나냐 하는 거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연구는 다 시장이라면 당연히 거래, 마켓 거버넌스가 주로 작동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계층제나 기업이 계층제예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협력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마켓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AI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공 거버넌스에서는요.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했고 하지만 여전히 계층제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층제 중독, 계층제 헤게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빈센트 오스트롬의 문제의식이었는데 그 반세기 전쯤에요. 반세기도 넘었나요? 그러니까 계층제 조직, 계층제적인 통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좋은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인데 이걸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서 지금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하지만 여전히 계층제적인 통제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게 그 마치 그 재테크 할 때도 주식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현금성 자산도 있어야 되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만 아무리 잘해봤자 서브 옵티멀리티밖에 안 될 텐데 그런 비슷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제만 아무리
극대화한다 하더라도 효율을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혁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정책 개혁, 그다음에 관리 개혁, 정부 조직 개혁 이런 것만 생각하지 거버넌스 개혁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하자면 경제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거버넌스 신드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제 거버넌스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한 사회 문제 해결 방법, 말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길을 쓰고 찾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드디어 대단한 거지만 AI 산업인데요. 얼마 전에 그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했고요. 그게 엄청난 히트를 쳤고 TPU란 걸 쓴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만든 GPU를 다 썼어요. 구글이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그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마켓밖에 없다면 시장에서 그렇다면 그 구글도 제미나이를 만들 때 그 엔비디아의 GPU를 샀어야 되겠죠. 근데 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요. 이거를 이 경제 거버넌스 하는 사람도 이걸 계층제라고 불러요. 기업을 만드는 게 계층제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누구죠? 황 선생님이랑 이재용이랑 왜 깐부치킨에서 만났겠어요? 그냥 사고 팔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엔비디아랑 뭐 이렇게 뭔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낱개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일회적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협력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요. 그거를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한 거죠. 경제 거버넌스 학자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AI 산업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TPU를 구글이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뭐 브로드컴이 어쩌고 또 이 TPU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걸 했어요. 뭔가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잊어버리고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만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뭐 황 선생님 말씀으로 데이터 팩토리를 만든다면 다 여기 있는 거죠. 마켓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거버넌스에서는 이것들을 그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섞어서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이게 사적제이기 때문인 거죠. 거래돼서. 그런데 공공 거버넌스는 아니에요. 그죠? 경쟁 없습니다. 경쟁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정부 3.0 때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뭐 웹 3.0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3.0을 만든다. 또 그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도 다 뭐 전산 정부밖에 안 되고 무슨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만 했지만 한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이런 그 AI 산업이랑 그런 뭐 하이퍼 스케일러랑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웹 3.0을 구현하겠다는 거랍니다. 그건 실제로 하겠죠. 안 하면 망할 테니까요. 근데 공공 부분은 그런 것이 없고 시행령 경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더 효율적이든 덜 효율적이든 계층제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익스큐즈가 있다면 시장 실패인 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셈이 되겠죠. 그런 그 딜레마가 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계층제 말고 마켓도 제대로 작동해서 정말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서도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해서 아까 엘린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그 반영이 되는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하기 전과 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뭐 제가 뭐 아주 최근 것까지 다 업데이트한 건 아니지만 이 강제된 협력 이것이 행정학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건 좀 말하자면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협력은 수평적인 협력을 강제한다는 건.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협력도 잘 안 되면 결국 다 계층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최적의 그 협력 최적의 여기 H 스타가 이게 스타가 보통 그 경제에 쓰는 거잖아요. 그 최적한 계층제 거버넌스보다 현실의 계층제 거버넌스 훨씬 더 많이 늘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유도 없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공공 부분에서도 공공 거버넌스에서도 이런 그 최적에 가까운 최적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협력의 혼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거버넌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과학 신드롬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오랫동안 이것도 그 생각해 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건데요.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과학을 담고 싶어서였겠죠, 그죠? 사회과학이란 말이 뭐 17세기, 18세기죠. 이럴 때 쓰였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그 행태주의 혁명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폴리티컬 사이언스란 말이 이때 생겼답니다. 폴리티컬 사이언스 쿼럴이라는 게 생겼고, 결국 사회과학이란 말이 생기고 유행하게 된 것은 사회현상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뉴턴,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사회과학의 발전이 자연과학의 발전이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과학 연구도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역할을 하려면 자연과학처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자연과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회귀 분석인가요? 계량 분석인가요? 포퍼는 추측과 논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똑같습니다. 계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게 마치 계층제 거버넌스처럼 어쩌면 제일 중요한 연구 방법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제가 계층제 때문에 그 사회 문제 해결이 그 방해받는 것처럼 사회과학 연구가 방해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이언스란 말을 이게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대부분의 그 영어 학술적인 그 단어를 번역한 사람이래요. 과학이란 말을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분과라는 과자고 배움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의 법칙을 저는 분과적인 학문이라고 번역했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은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죠? 자연과학에도 종류가 많고 이것도 다 똑같은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대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업적은 뭐 이 정도 될 텐데 최근에 제인 구달이라는 유명한 분 돌아가셨죠, 그죠? 이분이 회귀 분석한 적 없습니다, 그죠? 설문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뉴턴도, 코페르니쿠스도, 다윈도,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통계 분석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통계 분석하는 것이 과학의 디마케이션이라면 이 사람들은 다 과학자가 아닌 셈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한 업적들은 다 과학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닮고 싶다면 자연과학의 본질을 닮아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봤더니요 이게 참 또 희한하던데 이 집안은 굉장히 그 돈도 많고 천재들만 있었나 본데 회귀 분석을 처음 만든 사람이 다윈의 사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무슨 뭐 아버지가 크면 아들이 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하면서요 생각해낸 게 회귀 분석이랍니다. 만약에 큰 아버지한테 큰 아들이 나오면 또 큰 아들이 나오면 키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평균에 그 회귀한다 이런 의미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전에는요 많은 다윈을 포함해 많은 과학자들은 회귀 분석 안 한 거죠. 그리고 숫자를 썼지만 수학에 가까운 걸 한 거지 통계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이 이후에 많이 활용됐고 중요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고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연구 방법인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배우고 있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알몬드라는 그 미국 정치학회 회장이었던 이분이 세퍼레이트 테이블이라는 이런 그 무슨 정치학회 소식지 비슷한 그런 데다 쓴 건데요. 이 사람이 그 사회과학의 분파를 얘기하면서 하드 소프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량적인 거고 이게 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연극의 제목이랍니다. 서로 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적대시하고 왼수처럼 보고 이런 그런 거죠. 실제로 저도 이런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그 계량 분석을 하는 경제학자와 계량 분석을 하는 사회학자가 가깝지 계량 분석을 하는 경제학자와 질적 연구하는 경제학자는 안 가깝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이기도 해서 요즘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량 분석을 하는 경제학자들은 뭐 제도 분석 이런 거 하는 경제학자들 보면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하니까 저거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는 저 사람들은 숫자 갖고 장난한다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퍼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과학의 구획 기준을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 계량 분석이라면 이 사람은 다 과학자가 아닌 거고요. 근데 여기서 그 이 킹, 코헤인 앤 버바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세 사람이 나름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적인 연구도 중요한 사회과학의 연구다 하는 책을 낸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IR, 그러니까 국제관계 이런 거 연구하는 그 정치학자들하고 아메리칸 팔로틱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그랬어요, 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뭔가 하면 질적인 연구도 계량적인 연구와 비슷하게 따라만 할 수 있으면 과학적인 연구 방법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따라하는 요 원 로직 오브 인퍼런스가 뭔가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커지면 작아지고 이게 결국 통계 분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질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인정해 준 것은 좋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단일 심층 사례 분석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비교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 셜록 홈즈를 빗대서 얘기하는데요.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을 때 통계 분석하나요? 설문조사하나요? 그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잡습니다. 그죠? 그건 분명히 팩트고 그 증거에 입각한 거니까 굉장히 엠피리컬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계량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과학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일 심층 사례 분석도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계량 분석 신드롬 때문에 계량 분석이 쓰여야만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죠. 현실에서는 뭐 논문 쓰려면 무조건 설문조사 해야 되고 물어볼 건지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만병통치약은 아닌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지적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를 보면 정책학이나 이런 거 보면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려면 뭔가 그 사회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량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스가 적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오로지 계량 분석만이 유일한 과학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면 연구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 사회과학 연구 특히 행정 연구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질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그냥 르포 쓰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모킹 건,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버넌스 신드롬 가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검증하고 싶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밝히려면은 이게 있습니다. 보통 실증적인 증거라고 하면 계량 데이터셋만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셋만이 observation이 아니고 그러니까 causal mechanism observation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기 윤비 학장님 계신데 제가 다는 못 읽어봤고 하지만 윤비 학장님 논문 중에 무슨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유가 뭐고 이런 논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뭔가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사료가 됐고 뭔가 뭐 증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관측이. 그게 마치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았었던 증거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증적 검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계량 분석만이 다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most likely case나 least likely case 이런 걸 통해서 뭐 얼마든지 그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행정학의 한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방법도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 전 이거를 제가 그 삼각형으로 그렸던 그 협력적 거버넌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 H와 N과 M의 조합들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협력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계층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비효율적이서였어요. 그 정부는 계층제 거버넌스의 핵이에요, 핵심이에요, 총화예요. 그러면 만약에 계층제 거버넌스가 언제나 효율적이었으면 거버넌스란 말이 유행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층제는 그냥 언제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거 생각하고 네트워크나 마켓은 잘 작동 안 할 때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억울하죠. 편파 판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마켓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andated collaboration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거버넌스가 행정하게 할 수 있는 기여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방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도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하석이라는 분이 온도계 철학이라는 책에서요.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두껍던데,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온도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온도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그리고 온도계가 없는데 온도를 어떻게 쟀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게 다 철학적인 논의에 가까웠다는 것, 말하면 질적인 연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그 네트워크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 양적인 연구가 아닌 그 질적인 연구에 관한 이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를 저도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 아까 앞에서는 저도 그 울컥할까봐 안 했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저는 여기 79년에 행정학과에 입학해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시간을 여기서 같이 지냈고요.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그 박재한 이사장님 저랑 거의 한 학기 차인가 학교에 와서 저한테 술도 참 많이 사주셨고 새벽까지 그 술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던 시절이 정말 저한테는 그 소중했고 아름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가 거의 다 돼서 우리 과 교수님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포진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과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 말을 안 해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 발전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은퇴하지만 그 미력이 남아 숨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사회과학 접근에 대해서 명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정몽기 원장님 그리고 이명석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석 교수님. 네. 공로패 이명석 교수님께서는 1997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부임하시어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시고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구성원 모두에게 늘 기감이 되셨습니다. 따뜻함과 인자함으로 학과를 이끌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환한 미소와 그동안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자 학과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28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동.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권기현 명예교수님께서 해외에서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교수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꼭 가벼워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관계로 우선 이렇게 메시지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 성대에서 학부까지 나오셨고 또 일간되게 모교에서 정년까지 완료하셨으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까지 참으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일이나 직장, 가정 모든 직무에서 1차 해방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년퇴임 후에 좋은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유롭습니다. 많은 부담감에서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해방감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에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앞으로 더 따뜻하게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거버넌스의 1인자 이명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들에게 더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계속 선사해 주십시오. 전에 허범 교수님께서 늘 자존하라는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님과 저는 또 인생의 동반자로서 또 친구로서 함께 제가 들어가면 소주라도 한잔 마시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해외에서 따뜻한 인사말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박재한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깊은 석별의 정을 담아 송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석 선생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96년 3월에 왔으니까 97년 3월에 오셨으니까 1년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정말 가깝게 지냈고 저보다 더 젊으시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참으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손자가 제 외손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제 외손자의 지도 교수님이 그 아드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드님, 따님을 정말 또 훌륭하게 키우셔서 오늘 그 퇴임식 한결 더 보람 있고 빛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낑낑거리면서 챗 GPT와 제미나이를 넘나들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멋진 말들도 좀 있기는 한데 고별 강연을 들어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과학, 학문을 세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서양에서 이제 합리주의 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분화가 막 된 건데 그래서 사회과학을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회융합
또는 사회 통학이라고 새로 이름을 붙여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에 관해서 제가 어디 책을 읽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풍경화, 산을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면 서양화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산, 계곡, 나무 이렇게 그리고 동양화는 보면 그 하늘을 나는 새가 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식의 그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화는 그 사물 하나, 서양에서는 사물 하나 하나를 분석하고 그 주목하는 그런 쪽이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 동양 쪽은 전체를 아울러서 그 관조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고 해요. 사진을 찍어도 서양 사람 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사진을 찍어달라 하면 발 이런 건 잘 빼고 토로소처럼 인물 이렇게 찍어주는데, 동양 사람들은 사진 찍어달라 하면 좀 뒤로 가가지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나와야 사진을 제대로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우리 국정전문대학원의 영어 이름이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인데, 이 국정전문대학원의 이름에 가장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 이명석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정전문대학원의 레거시를 남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아쉽고, 좀 전에 권기현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오신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반년 사이에 한꺼번에 떠나시니까 이게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명석 스님께서는 조남처럼 명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도량과 원만한 조율 능력을 갖추신 온화함의 대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전공하신 거버넌스에 딱 들어맞는 수기와 소통을 중시하시고, 탁월한 균형 감각, 뛰어난 친화력으로 동료와 지인, 제자, 후학들의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탁견과 열정, 해안과 그 설기가 거버넌스 이론의 지평을 크게 넓혀주셨고, 지금 각자 도생으로 어수선한 이 대한민국을 뺄셈의 덫에서 구해내실 통찰과 침노를 제시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첫 BK 사업단부터 꾸준히 참여하셔서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셨고, 또 사회과학대학장과 국정전문대학장 등 핵심 보직도 맡으셔서 학교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교단을 떠나시지만은 겸손과 포용, 경청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수님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깊고 오랜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 남아 계신 스님들께서 선생님의 유산을 소중히 갈고 닦고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정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가오실 새로운 여정에 설렘과 보람,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선생님과 가족분들, 오늘 사모님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과도 저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앞날에 신의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또 미국에 가셔서 손자, 손녀 와도 오붓한 시간을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신 정문기 교수님께서 송사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저도 몇 자를 적어 왔지만 우선 우리 송사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임명수 회장님, 그리고 또 졸업생 여러분들, 재학생 여러분들, 우리 윤비 학장님 빠졌네. 윤비 학장님, 그리고 우리 정겨운 선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목이 좀 메이는 듯한, 저는 감기는 들지는 않았지만 메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 약사를 보고 교수님 발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은사님들 제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사님들의 그 젊었을 때 모습을 배워서 참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96년, 97년 이제 그때는 이제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 그리고 이명석 교수님 한 해 차이로 이렇게 오셨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데, 박재환 이사장님은 이제 먼저 그렇게 이제 나가셨고, 또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고요. 이명석 교수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배 교수님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동료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또 한 분이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쉽다, 아쉬운 마음. 특히 그 아까 교수님의 관심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보면은 가히 정말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버넌스의 1인자, 아직까지도 이 부분으로 연구를 더욱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또 후학들을 키우셔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그런 제약에 의해서 이렇게 떠나신다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이렇게 송사를 한번 내용을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문적 업적이나 그 내용들은 제가 적어왔던 부분에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우리 교수님과의 인연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교수님께 섭섭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수님과의, 그러니까 조교 시절 때 인연은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구년을 미국으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2004년 즈음인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이 이야기보다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 안 하셨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역사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교였던 시절이니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리는 아니고 아주 경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시고 얼마 안 있어서 따님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조교로서 들었던 말은 뭐냐면은, 우리 과에 부임하셔가지고 자제분을 보신 첫 번째 교수님이시다. 그래서 굉장히, 더군다나 아드님은 첫째가 있었으니까 둘째로 따님이 그러니까 따님을 보시고 너무나 그러니까 좋아하셨던 그런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따님이 지금 결혼하시고 또 공부 때문에 미국으로 간 걸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한 30여 년,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년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생이었는데, 이제 저도 첫째 딸을
그때 이제 봤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축하하시는 예쁜 노란 그 원피스 옷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굉장히 와이프랑 아내랑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죠. 다음으로는 오늘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우리 이명석 교수님은 알아주는 행정학에서 알아주는 주신이십니다. 주신이신데 우리 윤비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취하신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2번 들었던 게 우리 윤비 학장님의 그 말씀하고 또 한 번은 최근에 올해 초에 있었던 우리 교수님들과 이렇게 약주에서도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세월에는 장사가 없구나. 앞으로도 계속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신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러니까 원하실 때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과 함께 또는 제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아니면 우리 동료 교수님들과도 함께 즐거운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과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끝으로 지금 원장을 맡고 있는 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학문적, 인적 어떻게 보면 손실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사가방 2 그죠? 다들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사가방 2를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셨고 학문적 엄격함이 있으셨거든요. 아까 여러분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후배 교수들이 이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은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여쭤보면은 요즘 그림을 그리시냐 여쭤보면은 바쁘셔서 그리시지 못하신다. 우리 인생 100세 시대에 거버넌스 연구는 조금 한 박자 조금 늦추시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또 여행도 하시면서 즐거운 평안한 그런 여정이 인생의 후반부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과 그리고 우리 학문 공동체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강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무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분의 헌사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박형준 교수님 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말로 이번에는 절대 안 온다고 어저께 테스트로는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예, 하도 이제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좀 훌쩍이면 양해 바랍니다. 예. 벌써 도목이 매네요. 예,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숙 교수님께 성균관의 은행나무 잎이 수없이 지고 다시 피는 동안 홀로 꼿꼿이 학문의 숲을 지키시던 거목이며 오늘 우리는 아쉬움이라는 무거운 책갈피를 키우며 교수님의 정년이라는 한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06년 예. 겨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예, 준비했던 것 좀 있지만 그 겨울 행정학회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던 예. 까마득한 후배에게 사회를 보시던 당신은 차가운 검증자가 아니셨습니다. 글로만 뵙던 거장의 깊은 눈빛은 날카로운 통찰이 되어 제 부족함의 논리를 채워주었고 따스한 격려는 얼어붙은 입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일깨워준 것은 행정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자발적 협력 없는 거버넌스는 허상이며 그 가능성과 한계의 균형을 모르는 개혁은 결국 낡은 방식의 초라한 땜질에 불과하다는 그 가르침이 제 가슴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뜨거운 이끌림이 저를 이곳
명륜동으로 불렀습니다. 예. 잊지 못할 2008년 3월 갓 부임한 그의 봄밤의 기억이 납니다. 행정학계 3대 주당이라는 전설을 마주했던 밤이었습니다. 예. 저녁 6시에 시작된 환영회 술장이 새벽 4시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새 수많은 술잔이 오고 갔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 무엇보다 새벽 공기마저 감싸 안으시던 인자한 미소와 가슴을 울리던 중저음의 부드러운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밤 술잔보다 더 깊이 나누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비슷한 학문적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있다는 그 벅찬 공감은 교수님은 제게 단순한 선배가 아닌 영원의 동료였습니다. 저에게는 이명석 신두름이었고 건의 없는 협력을 몸소 보여주신 어떤 신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떠나시는 뒷모습 앞에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늦게나마 울립니다. 그토록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던 분과 한 공간에 있었으면서 강의와 일상에 쫓긴다는 핑계로 숨어 정작 연구 한번 제대로 해보자던 그 약속을 끝내 한 구석에 미루어 두었습니다. 함께 펜을 들고 써내려갔어야 할 협력적 거버넌스의 글들은 이제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지만 정연퇴험이 끝이 아닌 앞으로 시작으로서 저희와 함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비우셔도 학문의 향기는 영원할 테니 부디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예, 존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오시고 말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졸업생이신 고려 사이버대 오수길 교수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준 교수님처럼 될까봐 저는 따로 써오질 않았는데요. 2009년에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뉴스가 이제 나오고 저한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 제자도 아닌데 나한테 축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교수님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 큰 우산 속에 있으면서 비 내리는 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범 교수님 말씀이 아까 나왔는데요. 허범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 허범 교수님 이제 일대 제자이신 강금복 교수님이 그때 계셨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졸업생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다 보니 그때 생각해 보면 강금복 교수님 너무 어른이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위치에 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명석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 뵀던 거는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군대를 이제 공군장교를 이제 오래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좀 모아서 이제 그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럴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학을 못 가고 이제 성대를 이제 다시 이제 박사과정을 두드리는데 그때 이제 계셨던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과 이명숙 교수님과 유민봉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PK 장학금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박사 과정을 잘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아직도 거버넌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실 막내 김동희까지 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거버넌스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학번을 물어보시면서 뭐 별 차이 안 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별 차이 안 나네 이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모님이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또 저희 집에 와인을 한 10대 병 지금 모아놓고 있으니까 언제 또 왕림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 교수님 모시고 또 행사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수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 동문회 분들도 오셨는데요. 동문회 회장님과 학생회에서 꽃다발과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명석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요. 먼저 동문회 회장님이신 이명수 회장님 오셨는데요. 꽃다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학생회에서 나와서 꽃다발과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면서 계속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자리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와서 이명석 교수님과의 마지막 촬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들 나와서 사진 같이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학생과 졸업생들 나와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나와서 졸업생이랑 학생들 나와서 같이 교수님이랑 마지막 자리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기 앞으로 나와서 자리 서주시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로 서시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분들은 약간 숙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명석 교수님 고별 강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